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OT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시크릿 노트 보세요. 시크릿 노트를 보실 건데 밑에 이제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죠? 요 페이지 수를 잘 들으시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볼게요. 1페이지. 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죠? 목차가 있는데 자, 아라비아 숫자 큰 게 뭐예요? 1번 화법 장문이에요. 화법과 장문. 그럼 아라비아 숫자 2번은요. 독서예요. 그죠? 근데 다시 1번으로 가서 화법과 장문부터 보시면 반가로 1이 화법과 장문의 본질, 그 다음에 2번이 반가로 2가 화법의 원리, 그 다음이 장문의 원리, 화법과 장문의 태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책이 아니에요? 교육과정 책이에요. 그죠?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이 뭐예요? 화법과 장문의 이론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론서, 개론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목차는요. 화법과 장문, 독서라는 교육과정의 체계에 더해서 이론서 내용을 집어넣고 새롭게 목차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교육과정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교육과정 체계에 맞춰서 그 주제별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요. 주제별로요. 옆에 기출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 표시는 뭘까요? 그 해당 주제가 기출이 된 적이 있다라는 표시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기출이 달려 있는, 표시되어 있는 주제는 기출이 이미 된 부분이다. 그러면 기출이 표시가 없는 부분은요. 기출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목차를 구성을 하면 이런데 기출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5, 6월 같은 경우는 기출을 정리하는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크릿 노트를 만들 때요. 목표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표는 단권화하는 목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기출 동형 문제 정복반이니까 기출이 된 부분만, 된 주제에만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서 드리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 단권화는 못해요. 그러면 그죠? 그러므로 기출이 되지 않은 주제도요. 목차에 다 있으니까 나름 그 부분에 대한 이론서 내용,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마인드맵도 다 집어서 구성해서 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1페이지에 있는 목차에 있는 주제에 대한 이론 내용, 교육과정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는 다 나간다. 모든 주제가 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목차 1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부 주제별로요. 몇 페이지인지가 안 쓰여 있어요. 그죠? 그죠? 페이지 수가 없어요. 목차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요거를 8주 과정에 나눠서 매주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8주차에 가서 몇 페이지인지가 확정이 돼요. 지금 확정이 안 돼요. 왜요? 제가 중간에 자료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페이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주제를 나가는지는 우선 페이지 수가 없는 요 1페이지를 드렸고요. 8주차에 가서 페이지 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페이지 수가 적힌 목차 8주차에 다시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8주차에 가서 지금 목차 빼버리시고 목차 페이지 수 들어간 목차를 다시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목차 안내 드렸고,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부터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1-1-1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목차를 보면 잘 이해가 되세요. 목차 잠깐 볼까요? 목차 잠깐 1페이지 잠깐 보세요. 1페이지를 보시면 큰 아라비아 숫자 1번이 뭐였어요? 화법.
물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1-1이 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법, 장문, 화법과 장문이 크게 아라비아 숫자 1번이었죠. 그죠? 그 다음 반가로 1번이 뭐예요? 반가로 1번이 화법과 장문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 양가로 1번이 있어요. 양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양가로 1번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의 번호는 얘를 따져서 1-1-1번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1-1-1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 목차를 보시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당연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나름의 체계를 잡은 거예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여기 주제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제는 합법과 장문의 본질을 하고 있구나.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3페이지로 오세요. 3페이지로 오셔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이고요. 이것은 화법과 장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표 안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앞으로 체계가 다 똑같아요. 1번이 관련 기출 목록이고요. 2번이 출제 예상 지점이고 3번이 관련 교육과정, 4번이 관련 이론 파트. 이 체계에 따라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부터 이론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가장 전형적인 페이지를 보실게요. 가장 전형적인 이 시크릿 노트의 페이지. 요 1-1-1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과 장문은요 전형적인 페이지가 아니에요. 가장 전형적인 페이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잠깐 뒤로 잠깐 넘기시면 5페이지 잠깐만 보실까요? 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1-1-2라고 해서 합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주제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6페이지, 7페이지를 넘기시면 이렇게 맛쪽이에요. 그래서 6페이지 같은 경우는 1, 2월에 했던 이론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고 7페이지 같은 경우는 3, 4월에 했던 교육과정 마인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여기 앞에 5페이지에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장 넘기면 맛쪽으로 6페이지, 7페이지에 해당 합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에 대한 1, 2월, 3, 4월에 했던 내용이 다 나와요. 한 번에. 그죠? 그래서 양면 인쇄를 권장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물론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러신 선생님은 양면 인쇄 안 하셔도 됩니다.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양면 인쇄가 나름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6페이지 7페이지에 1, 2월 1호 3, 4월 교육과정 나오고요. 그 다음 8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화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에 대한 관련 기출문제 분석이 쭉 나오죠. 이게 전형이에요. 즉 5페이지에 주제 분석표, 6페이지에 1, 2월 이론, 그 다음에 다음 장 페이지에 3, 4월 교육과정 마인드맵, 그 다음 장부터 우리가 5, 6월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관련 기출문제. 이게 전형적인 시크릿의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전형적인 구성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3페이지로 오세요. 다시 3페이지로 오셔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월달 반 명칭이 뭐라고요? 기출 동형문제 전복반이에요. 기출문제 푸는데 집중하는 거고 동형문제 푸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론에 집중하는 반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렇지만 이론을 전혀 안 하느냐? 전혀 안 하진 않아요. 합니다, 이론도. 그렇지만 우리가 1, 2월에 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기출반이죠. 그게 기출반이 아니라 이론반이죠. 그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출문제, 동형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과 장문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합법과 장문이 뭐예요? 상기시켜 보세요. 합법과 장문 행위는 개인적 행위를 넘어가요. 그죠?
사회적 행위로서 화법과 장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장문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이러면 또 제가 혼자 얘기하는구나 이러시죠. 그죠? 잠깐만 필기를 할게요.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화법과 장문 행위를 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죠? 발전시켜 나가기도 해요. 그죠? 또 화법과 장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죠? 이처럼 화법과 장문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거나 공동체가 처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사회적 담론 같은 색이네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언어소통, 의사소통의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 자체가 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적 담론, 의사소통 문화였어요. 그죠? 자, 아라비아 숫자 2번 가세요. 3페이지에서 2번. 자, 출제 예상 지점 보시면 그래서 요 주제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는데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특성, 그리고 장문의 특성, 그 중에서도 사회적 담론의 형성, 의사소통 문화의 형성, 요 두 가지가 출제가 될 만한 요소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 체크해 두시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1, 2월, 3, 4월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세요. 1번 올라가시면 관련 기출 목록이 있는데 기출 목록에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20학년도 01번, 2001학년도 02번. 그죠? 근데 요 두 개의 기출 문제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 두 개의 기출 문제는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에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직결된 문제는 아니다. 즉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가 되기 이전에 화법과 장문 행위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수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화법과 장문 행위 그 중에서도 화법 행위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더불어서 타인과 같이 하고 또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 교섭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즉 상호 교섭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호 교섭 의미 구성 과정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관련 기출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출문제는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에 직결된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거기 표 안에 보시면 어디서 풀이를 한다? 1.1.3에 가면은 의미 구성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요 문제를 풀이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1.1.1에는 기출문제를 안 실어놨고요. 1.1.3에 가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아셨죠? 설명을 드렸고 3번은 관련 교육과정인 뭐가 있는지 2015, 2012,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나눠서 실어놨고요. 밑에 관련 이론 파트는 뭘 봐야 된대요? 화법의 본질, 장문의 본질 이런 걸 보시면 된답니다. 갖고 계신 개론서, 화법교육론, 장문교육론 뭐 이런 걸 펴보시면 화법의 본질, 장문의 본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넘겨보세요.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다 정리가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 2월에 했던 내용, 3, 4월에 했던 내용에서 이론 정리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시죠. 여기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4페이지에서 먼저 1, 2월 달에 했던 내용 보시면 상호 교섭적 성격에서 개념 체크해 두셔야죠. 개념. 상호 교섭적 성격이란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 청자가 서로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의미를 새롭게 교섭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름 추상적이에요. 즉 예시를 아셔야 돼요. 화자,
청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근데 서로 상호 교섭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건데, 자, 그걸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화자가 청자에게 건넬 말을 미리 준비해 왔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녕, 너 이름은 뭐니? 너 어디 살아? 이런 말을 멘트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안녕, 너 이름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말을 했겠죠. 그 다음 너 이름 뭐니? 너 어디 사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즉 안녕, 너 이름 뭐야? 그럼 얘가 나는 홍길동이라고 해. 그러면 너 이름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나는 황건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황건우야 라고 말을 하지, 얘가 너 이름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미리 준비해온 너 어디 사니? 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화법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말을 건넸는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상호교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호교섭 체크해 두시고 개념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밑으로 내려오세요. 3, 4월 교육과정반으로 내려오시면 교육과정 성취기준 관련 마인드맵에서 어디 체크해 두셔야 돼요? 가운데 사회적 담론 형성 체크해 두셔야 돼요. 사회적 담론이 뭐예요? 사회적 담론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 보시면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통된 생각, 의견, 이런 것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시 형태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 담론 체크해 두시고 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즉 특정 개인의 말이나 글이 퍼져서 확산돼서 공감을 얻으면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요. 그것이 사회적 담론으로 하나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형성 과정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밑에 의사소통 문화도 체크해 두세요.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을 의사소통 문화라고 한다. 근데 이 의사소통 문화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특정 방식이 그 공동체의 언어의 의사소통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규칙이 됐으니까 그 같은 언어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의 말하기 방식을 하나하나의 평가의 준거로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론서에도 있고 교육과정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체크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나올 만한 부분 체크해드리고 설명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로 가면 두 번째 주제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여기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요. 1-1-2번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기능과 맥락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화법과 작문의 기능과 맥락, 요 세부 주제를 쭉 설명을 하기 전에요, 먼저 5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서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큰 틀은 똑같죠? 1번이 관련 기출 목록, 2번이 출제 예상 지점, 3번이 관련 교육과정, 4번이 관련 이론 파트가 나오는데, 먼저 2번 보시면 2번 출제 예상 지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올 만하대요? 화법과 작문의 기능을 물어볼 만해요. 기능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화법과 작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성찰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는 화법과 작문의 맥락에는 뭐가 있었어요? 크게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어요. 잠시 뒤에 제가 칠판에 쓰면서 할 거예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나올 만한데, 위에 1번으로 가시면 관련 기출 목록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그죠? 총 4번이 기출이 했는데 4번 몽땅 작문의 맥락을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 가장 직전 시험 기출입니다. 2020학년도 03번
기입형 문항, B형 기입형 문항인데 직접 시험에서도 장문 상황 맥락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문 맥락과 관련해서 4번 기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관련 이론 파트에서 어디를 봐야 된대요? 이 문제를 보려면 화법의 본질, 장문의 본질 요 부분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아셨죠? 자, 6페이지 가세요. 6페이지 넘기시면 6페이지에는 1, 2월 달에 했던 이론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7페이지에는 3, 4월에 했던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8페이지부터 관련 기출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8페이지 관련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전에 간단히라도 이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론 보실 거니까 6페이지부터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부터 보시죠. 아니에요. 우리 7페이지부터 보실게요. 7페이지부터 보는 게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인출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페이지부터 보시죠. 7페이지부터 보시면 마인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어. 마인드맵. 그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이라고 제목이 달려있고 그와 관련해서 먼저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화법과 장문의 기능에 뭐가 있어요? 크게 자아성장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화법과 장문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아성장이에요? 자아성장. 화법 그리고 장문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법 측면은 생각해보시면 예로 뭐 있었어요? 화법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또 화법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이제 화법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우울한 일, 슬픈 일 있는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건넨다든가 위로의 말을 듣는다든가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아픔을 겪지만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듣고요. 그래 극복해야지 라고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하게 자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장문행위는요. 예를 들면 일기라든가 그다음에 수필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찰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글을 써봄으로써 자신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 자아를 또 한층 성숙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화법과 장문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다. 개인의 자아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자신감이 생긴 자아로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화행위 참여해서 소통하면서 공동체가 처한, 공동체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법과 장문행위에 참여를 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발전까지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법과 장문의 행위를 통해서 자아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자아 성장, 공동체 발전 체크해 두시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기능이 아니라 맥락이에요. 맥락 보세요. 맥락. 화법과 장문의 맥락은 크게 어떻게 나뉜다? 다 아시죠 이제? 상황 맥락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었어요. 그죠? 상황 맥락은 말하거나 글 쓸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당장 말을 할 때 누가 있어야 돼요? 화자, 청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화자, 청자 또 장문으로 한다면 필자, 독자가 되겠죠. 그죠? 화자, 청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하려면 잠시만요. 글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필자, 독자 말할 때 글 쓸 때 주제 있어야 되고요.
말하고 글 쓸 때 내가 그 말하고 글 왜 쓰는지 목적 있어야 되고요. 또 매체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매체 활용해서 의사소통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글의 유형, 아이고 글의 유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글 쓸 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사회문화적 맥락은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에요. 그죠? 왜 간접적이에요? 당시 내가 지금 여기서 글을 쓴다고 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이 이 상황 맥락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즉 내가 여기서 글을 쓴다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해당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또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더불어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요 상황 맥락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죠? 여기를 체크해 두세요. 자, 어디 체크해 두셔야 돼요? 7페이지 밑으로 내려오시면 맨 밑에 장문의 상황 맥락, 그 다음에 화법의 상황 맥락, 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체크해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설명드렸어요. 다시 6페이지 가세요. 6페이지. 좀 전까지는 교육과정을 봤다면 지금은 이론을 잠깐만 볼게요. 이론 어디를 보시냐? 6페이지 보시면 반으로 쭉 갈라서 왼쪽 같은 경우는 화법의 요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장문의 상황 맥락, 장문 상황 구성 요소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오른쪽 볼 거예요. 오른쪽. 장문 상황 맥락, 장문 상황 구성 요소를 보시면 크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필자의 입장, 예상 독자의 요구, 글의 주제, 또 글의 목적,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잠깐 칠판 보실까요? 장문 상황 맥락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요. 필자, 독자, 주제, 목적, 매체, 글의 유형, 더 많아요. 뭐 글 쓸 때의 분위기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가 뭐예요? 글의 주제, 목적, 또 필자의 입장, 예상 독자의 요구, 요 네 개가 가장 선두주자예요. 가장 대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더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4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서에는 4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요 4개가. 그 중에서 우리 어디에 체크두고 보셔야 돼요? 반가로 2번 중요해요. 예상 독자의 요구. 자, 예상 독자의 요구라는 건 뭐예요? 예상 독자가 필자의 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원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예상 독자의 요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글을 읽을 예상 독자의 요구를 고려를 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글 쓸 때는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돼. 그죠? 그럼 뭐 거기 보시면 알고 있는 예상 독자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예상 독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글 쓰기 전에 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를 분석해 볼 때는 분석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알고 있는 예상 독자, 모르고 있는 예상 독자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개론서에서는 이렇게 나눴지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상 독자를 분석을 해볼 때는 자신의 글을 읽을 예상 독자가 자신이 쓸 글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신의 글을 읽을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신이 쓸 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관심사, 또 얼마나 개인적 관련성을 높게 느끼느냐, 더불어서 또 요구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요구, 또 흥미도,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아셨습니다? 그죠? 자,
이 반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반가로 1번 잠깐 갈까요? 반가로 1 필자의 입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필자의 입장은 뭐예요? 필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인 필자가 자신이 쓸 글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이런 것을 필자의 입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필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쓸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글쓰기를 할 때에는 1, 2월 달에도 나오고 3, 4월 달에도 나왔는데요. 필자 중심의 글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 중심의 글쓰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뭐다? 독자 중심의 글쓰기다. 필자 중심의 글쓰기를 하면요 외상 독자의 요구를 하나도 반영 못해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필자가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직하려면 예상 독자가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뭘 원하는지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담아서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 안에 필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라?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로 까만 동그라미로 독자 중심적인 글쓰기를 해야 된다. 독자 중심의 입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은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해야 되고요. 또 글 주제를 잘 알아야 글 쓰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맨 마지막 독자 중심적인 입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체크를 해두시고 보셔야 합니다요. 체크 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출문제로 갑니다. 기출문제는 어디를 가시느냐? 8페이지 가세요. 8페이지. 8페이지를 가시면 첫 번째 기출 목록이 나옵니다요. 8페이지. 시크릿 노트로 8페이지고요. 자, 구성 볼까요? 기출문제 구성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관련 기출문제 동그라미 1 해서 몇 년 몇 번 문제인지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얘는 2020년 01번 B형 기입형 문제인데 요 교재로는 43페이지 있대요. 요 교재 43페이지는 최신판 43페이지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우선 올해 교재 말고요. 최신판 교재 말고요.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잠깐 어디에 있지? 찾지 마시고 잠깐 멈추시고 여기 구성 볼게요. 구성. 관련 기출 목록이라고 해서 관련 기출 동그라미 1, 뭐 몇 년 몇 번, 그 다음 몇 페이지 이런 게 위에 안내로 나와요. 그죠? 그 밑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가 네모 박스 안에 가운데 정렬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도움말. 이 도움말에는 이론서 내용이라든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보시면 두 개가 나와요. 문제 분석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뭔지, 즉 문제 출제 의도라든가 이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핵심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핵심어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말해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학습 요소는 뭐가 있을까? 핵심 내용은 뭐가 있을까라는 게 바로 이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을 뽑았더니 뭐가 있대요?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필자의 입장, 더불어서 글의 유형, 매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답안 작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저랑 푸는 것 이외에도 복습하실 때 풀어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답안란도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저랑 푸시는 거 이외에도 한번 더 푸시란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구성 봤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8페이지 위에 상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 동그라미 1번인데요. 2020학년도 01번 문제예요. 01번 문제. 최신 책으로는 43페이지고요. 제가 몇 페이지예요? 라고 말씀드릴 때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까지는 몇 페이지 펴세요? 라고 안내를 드릴게요. 근데 그 이전 책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제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올해 책은 43페이지, 작년 책은 몇 페이지, 2년 전 책은 몇 페이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려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작년 책까지만, 왜냐?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까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기출 문제는 없는 문제이죠. 수록되지 않은 문제이죠. 올해 처음 수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최신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요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 텐데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문제 발문을 잠깐 볼까요? 문제 발문? 가운데 문제 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국어 교사들이 논의한 내용의 일부래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할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 이걸 주제로 지금 뭘 한 거예요? 교사들이 논의를 한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냐? 작문 이론 문제하고요, 작문 맥락을 같이 엮어서 낸 문제예요. 즉 작문 이론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작문 글쓰기를 할 때 필요한 작문 맥락을요 같이 엮어서 낸 문제예요. 근데 요 작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작문 이론을 할 때 가서 풀고요, 우리는 여기를 위주로 지금 풀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작문 이론까지 같이 설명 못해요. 지금 주제가 작문의 기능과 맥락이었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해결을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발문 받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문제 분석 보겠습니다. 문제 분석.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문제 분석을 보시면 출제 의도 왜 냈대요? 작문 상황 맥락을 고려한 글쓰기 과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즉 글을 쓸 때는 작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문 상황 맥락을 파악을 하고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걸 낸 거예요. 작문 상황 맥락을 알고 있는지 고려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 유형 보시면 A타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문제 유형 보시면 교사 A, B, C가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 대화형인 A타입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죠? 되셨고, 그리고 나서 그 하단에서 왼쪽에 보시면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을 보시면 작문, 네,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작문 교육론에 있는 박용목 선생님이 내신 영락에서 나온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그어진 음영 표시 한번 보실까요? 밑줄 그어진 음영 표시.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즉 어떤 요인이 있대요? 필자의 입장, 애성독자의 요구, 글을 쓰는 상황에 적합한 주제, 여기선 주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필자 입장, 예상독자 요구, 주제, 목적,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글을 써야 된다. 지금 뭐예요? 작문 상황 맥락, 작문 상황 구성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문 상황 맥락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셨죠? 자, 확인했으니까 우리 다시 문제로 갑니다. 다시 문제로 가실 거예요. 문제로 가실 건데, 자, 문제를 보시면 기역, 니은을 채우래요. 그죠? 근데 기역 같은 경우는 작문 이론을 채우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작문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말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은만 채우면 되는데, 니은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교사 A, B, C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건데, 문제를 둘러싸고요, 가운데 정렬된 문제를 둘러싸고 분석 1, 분석 2, 분석 3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뭘까요?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들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요, 내가 문제를 쭉 풀고요, 답을 잘 썼어요. 기출문제 정리할 때는요, 답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답은 다 잘 써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이할 할 때는요, 핵심이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 풀 때 어느 지점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 그 지점을 인용하고 활용하고 분석해서 써야 되는지
그런 지점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 문제를 풀 때도 확실하게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어떤 지점이 중요 지점인지 그 지점을 아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 1, 분석 2, 분석 3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구성으로 이 시크릿 노트를 만들었죠. 아셨죠? 자, 그래서 발문부터 보시면, 다시 발문에 보시면 글쓰기에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어쩌고 저쩌고 한데, 거기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에 의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의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이 뭐예요? 결국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이라는 게 뭔가요? 예를 들면 그래 구조라든가, 또 그래 전개 방식이라든가, 더불어서요 그래 글을 쓸 때 어떠한 표현을 써야 되는지 표현 방식이라든가, 더불어서요 또 글을 쓸 때 건의문, 보고서, 편지 이런 거 쓸 때 특정 글에 들어갈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글 쓸 때 필요한 형식적 규범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분석 1 해서 화살표로 쭉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분석 1에 이런 내용을 써 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더 설명을 더 드립니다. 형식적 규범이라는 것은 글의 구조, 전개 방식, 표현 방식, 글의 구성 방식 이런 건데, 이런 형식적 규범을 강조하는 작문 이론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형식주의 있죠. 당연히 형식주의 있고요. 또 글의 구성 요소 강조한다고 하면요, 글 쓸 때마다 글의 유형마다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장르 중심 이론이 있을 거고요. 끝.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름 중요해요. 해당 언어 공동체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규범인 담화 관습이 존재해요. 담화 관습은 형식 측면, 내용 측면, 표현 전달 방식 측면으로 나뉘었어요. 그죠? 어떤 거? 담화 관습 강조한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이 강조가 돼요. 그러므로 요 형식적 규범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문 이론에는 형식주의, 사회구성주의, 장르 중심이다 라는 걸 어디에 써야 돼요? 분석 1에 써 두셔야 돼요. 분석 1에 그렇게 적어 두시라고요. 그래야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억 같은 경우는 작문 이론을 채우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뭘 답이. 그쵸?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고, 이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들어가세요. 교사 A부터 D까지 쭉 대화를 해요. 각자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각각의 교사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걸 좀 제가 지금 지우면 필기를 못하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 A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볼 건데, A 같은 경우는요 사회자 역할을 해요. 자,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쓰기 수업 시간에 글의 구조, 서술, 표현 방식 등 쓰기 규범을 강조를 한대요. 그랬더니 어떻대요? 이런 쓰기 규범이 창의적 글쓰기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므로 오늘은 글쓰기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작문 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대요. 그죠? 그랬더니 교사 B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 B가 뭐래요?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순서인지 볼까요? 학생 필자에게 먼저 규범에 맞는 글쓰기를 학습을 하도록 시키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는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본대요. 생각한대요. 자, 정리할게요. 교사 B 같은 경우는 글의 형식적 규범과 창의적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이 교사 B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쓰기 규범을 먼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규범을 알고 나서 그 다음 창의적인 글쓰기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사 C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 C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 보시면 창의적 글쓰기는요, 대개 기존의 글쓰기 규범을 벗어난 지점에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 여기부터 벌써 C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쓰기 규범에서 벗어나야 된다. 글쓰기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창의적 글쓰기를 하려면. 그죠? 그러면서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중요해요.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가 독자와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새로운 글쓰기가 독자와의 소통을 어렵게 해요? 선생님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 담화 관습에서 벗어나잖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는, 우리 언어 공동체에서는 건의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쓰는 걸 건의문이라고 하자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런 구성 요소 하나도 포함 없이 나만의 독창적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쓴 건의문이야 라고 줬을 때 이 같은 언어 공동체인 사람들이 이걸 건의문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공동체의 언어 규범에서 벗어났어요. 담화 관습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독자와의 소통 시도를 어렵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셨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것까지 보시면 됐고, 그래서 교사 C 같은 경우는 글쓰기 규범에서 벗어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옮겨서 교사 D를 보겠습니다. D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목적이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지금의 글쓰기 규범이 잘 담아낸다면 현행 규범대로 잘 지켜서 글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행 규범이 잘 목적이나 의도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면, 또 독자 역시 변화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해 봐야 된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교사 D 같은 경우는 글쓰기 규범이라든가 새로운 글쓰기와 관련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쓰기 규범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 방법이 글쓰기의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반영을 한다면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현행 실행되고 있는 이 쓰기 규범 교육이 목적이라든가 의도를 잘 반영해내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창의적인 글쓰기와 쓰기 규범에 대해서 교사마다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걸 종합해서 교사 A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A 보세요. 마지막 A. 교사 A.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쓰기 규범의 준수와 창의적 글쓰기는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군요. 라면서 뭐래요? 잘 보셔야 돼요. 음영 들어간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음영을 넣은 게 그러니까 심심해서 음영 넣은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고 넣은 거예요. 자, 음영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분석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목적, 독자의 요구, 그리고 주제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생각 등과 같은 무엇을 고려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글쓰기를 하는 게 좋겠대요. 그죠? 뭐예요? 여기 음영 들어간 부분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래요? 글쓰기의 목적이라든가 또 독자의 요구라든가 또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라니까 필자의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글의 주제에 대한 독자의 생각이라든가 그죠? 이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니은 주의를 둘러보면 글쓰기를 할 때 얘를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분석 2에 뭐 쓰셔야 돼요? 분석 2에 얘를 보면 생각나는 거 뭐 쓰셔야 돼요? 분석 2에다가 장문 맥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뉜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뉘는데 상황 맥락에는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표시해 두셔야죠. 분석 2에다가.
그죠? 표시해 두시고 더불어서 니은은 뭘 채우면 돼요? 얘네를 포괄하는 용어가 뭔지 채우면 돼요. 뭐예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얘네를 글의 목적, 독자의 요구, 주제, 필자, 입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바로 장문, 상황, 맥락이다 라는 걸 요 분석 툴을 통해서 답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장문, 상황, 맥락만 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론서마다 차이가 있고 교육과정마다 좀 병정 차이가 있지만 장문, 상황, 맥락 또는 장문, 상황, 구성 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돼요. 아셨죠? 나름 최근에 나온 개론서에서는 수사적 상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는 상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되셨고, 니은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장문 상황 맥락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다시 음영 들어간 분석 3 보세요. 분석 3. 분석 3에 그 음영 표시된 부분 보시면 니은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쓰기 규범의 준수 여부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본대요. 즉 니은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대요.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대요. 그죠? 어떤 질문을 던져요? 잠깐 칠판 보실까요? 자, 니은에 들어갈 것은 장문 상황 맥락이었는데 구성 요소였는데 목적, 독자 요구, 주제, 필자, 입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죠? 어떤 질문 만들 수 있어요? 질문 만들면 목적은 내가 이 글을 왜 쓰는 목적이 뭐지? 이 글을 왜 쓸까? 이런 질문 만들 수 있고요. 독자 요구는요. 독자가 내 글을 읽고 어떤 것을 원할까? 기대할까? 이런 질문 만들 수 있고요. 주제는요.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그리고 필자 입장은 내가 정한 주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글쓰기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한 편의 글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장문 상황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문제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하나하나의 질문 내용들 있죠. 질문 내용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뭘까? 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는 뭘 요구할까? 뭘 기대할까? 나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쓰지? 그리고 필자 입장은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런 질문 내용을 분석 3에 써두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죠. 아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 기출문제 1번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갈 거예요. 그 다음 9페이지 가세요. 시크릿 노트 9페이지 9페이지를 가시고 관련 기출문제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16학년도 03번 문제예요. 2016학년도 03번 A형 기입형입니다. 2016학년도 03번 A형 기입형이고요. 교재는 올해 교재로 31페이지, 작년 교재는요 28페이지입니다. 작년 교재는 28페이지, 올해 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얘도 금방 풀이할 수 있어요. 보시죠. 발문 보고 밑에 문제 분석 갔다가 도움말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우리 지금 문제 구성 볼까요? 잠깐 칠판 보세요. 해당 문항 번호 페이지 수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해당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해당 문제가 일렬로 쭉 하면 너무 기니까 반 갈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시면 하단 왼쪽은 뭐가 나와요? 도움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단 오른쪽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문제 분석하고요. 또 답안란이죠. 답안란. 답안 작성. 요 란이 나오는데 문제 볼 때 어떤 순서대로 보냐? 대부분
여기 문제 발문을 제일 먼저 볼 거예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 보고 나서 문제 분석 와서 2번. 그리고 나서 도움말 보고 3번. 그리고 다시 요 문제를 해당 문제로 가서 이게 4번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작성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기입형 이해에 작성 방법이 있을 때는 작성 방법은 수시로 그때그때 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발문부터 보시면 다음에 가는 윤교사가 만든 학습지 일부고요. 나는요, 학습지를 화제로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래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장문, 상황, 맥락하고요. 더불어서 장문, 전략을 엮어서 낸 문제예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장문 전략은 우리가 과정 중심 글쓰기에 가서 할 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해결하시고요. 우리는 장문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요소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역이고요. 이게 니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역부터만 기역을 좀 해결을 하실 겁니다. 나름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3초짜리 문제예요. 그렇지만 장문 상황 구성 요소, 장문 상황 맥락이 뭔지 모르면 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분석 내려오시면 문제 분석이요. 문제 분석 내려오시면 출제 의도는 뭐래요?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과정, 즉 장문 상황 맥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 과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보시면은 H타입이라서 학습 활동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실제로 문제 보시면 학습 목표, 활동 1, 활동 2, 활동 3, 활동 4가 제시가 되어 있죠. 즉 학습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H 유형, 즉 학습 활동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자, 되셨고 옆에 도움말 보시면 도움말 하단에서 왼쪽에 도움말이죠. 역시 장문의 상황, 그중에서 예상 독자, 장문 교육론에 제시된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죠? 예상 독자의 요구를 분석할 때는,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는 내가 필자 입장에서 예상 독자를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개론서에서는 구분했지만 우리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대표적으로 예상 독자를 분석을 하면 된다?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는 예상 독자가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이라든가 또는요 관심사, 요구, 그 다음에 개인적 관련성, 흥미,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요소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요. 자, 되셨고 위로 문제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가를 잘 읽고요. 가를 잘 읽고 나에 있는 기억 채우면 돼요. 자, 가 보시면 학습 활동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활동의 목표는 뭐예요? 맨 위에 보시면 쓰기 과제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을 쓸 거예요. 즉 설명하는 글을 쓸 건데 활동 1 보시면 활동 1은 뭐예요? 다음 글쓰기 과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재요. 근데 밑에 보시면 파이프로 해서 돈 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 알아두면 좋을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 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활동 1 보시면 이런 우리가 3, 4월 달에 교과서를 보면서요. 학습활동 구성을 쭉 봤어요. 이런 게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돼요. 활동 1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글쓰기 과정에서.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두 개 중에 선택하래잖아요. 지금 글쓰기 과정은 뭔데요? 계획하기 과정이에요. 계획하기 과정에서 자신이 쓸 그 주제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 학습활동 2번은 뭐 하는 거예요? 학습활동 2번 보시면 선택한 쓰기 과제의 쓰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재요. 그러면서 쓰기 상황의 표 안에 뭐가 있어요? 주제, 목적, 그래 유형, 필자 입장, 그리고 매체 유형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즉, 뭐 하는 거예요? 장문, 상황,
맥락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것도 글쓰기 과정으로 하면은 역시 계획하기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쭉 보시면요, 요 목록표 안에, 표 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어요? 예상 독자의 요구가 없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데, 그러면 화살표가 쭉 되어 있는 분석 1에다가 뭐 쓰셔야 돼요? 분석 1에다가 장문 맥락은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상황 맥락에는 여기 표 안에 학습활동 2번에 제시된 표에 제시된 것처럼 글의 주제, 목적, 글의 유형, 필자의 입장, 매체의 유형 이런 것들을 적어 두시고, 더불어서 여기서는 뭐가 누락이 되었다? 예상 독자의 요구가 누락이 됨이라고 표시를 해 두셔야죠. 분석 1에 되셨죠? 활동 2는 계획하기 단계에서의 상황 맥락 분석이에요. 그 다음 활동 3 가세요. 활동 3. 분석 결과를 고려해서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마련해 보재요. 그럼 활동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끝나고 내용을 생성하는 내용 생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자료 수집하는 단계죠. 여기서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글쓰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동이 쭉 소개가 됩니다. 되셨고, 활동 4는 활약이라고 나오지가 않네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시면 윤교사와 장교사의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윤교사 보시면, 장 선생님, 제가 만든 학습지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교사가 뭐래요? 아침에 살펴보았는데 성실하기도 하지, 아침에 와서 이런 것부터 봤나 봐요. 자, 활동 2의 쓰기 상황 분석에서 무엇이 누락되었더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석 1에서 뭐 봤어요? 어떤 게 누락이 되었다? 아, 예상 독자가 누락이 되었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아, 예상 독자가 아닐까? 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실제 시험에서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해요. 내가 그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장교사 대사로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윤교사가 뭐래요? 아, 그런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음영 들어간 장교사 대사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강조할 내용을 무엇인지,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필자 중심의 글을 쓰지 않게 하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요, 힌트가 다발로 있어요. 이 장교사 대사는 주옥 같아요. 어떤 힌트가 있어요? 가장 큰 힌트는 장교사 대사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필자 중심의 글을 쓰지 않게 하려면 이를 보완해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필자가 아니라 독자 입장, 독자 중심의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힌트로 아, 예상 독자가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예상 독자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죠? 되셨고, 그러면 화살표가 쭉 제시가 되어 있는 분석 2에는 뭐라고 써두셔야 될까요? 분석 2에는 장교사 대사에서 앞쪽을 보시면,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니까 예상 독자예요.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강조할 내용을 무엇인지,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결정하기 어렵대요. 왜 결정하기 어렵고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예상 독자의 요구하는 내용, 요구라든가 아니면 예상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또는 지적 수준이라든가 또는 관련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만약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보충하는 내용 들어가야 되고요. 배경 지식이 아주 충만해요. 그럴 경우에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즉, 예상 독자가 어떠한 배경 지식, 지적 수준, 요구,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상 독자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분석 2번에
요런 내용을 적어두시면 되죠. 그럼 다음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요. 그죠? 되셨고, 장교사, 대사 밑에 윤교사부터는 니은에 해당하는 니은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니은 문제 다시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되셨습니다. 쉽게 풀어요. 나름 쉽게 푸는 문제. 그 다음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관련 기출문제 동그라미 3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2009학년도 05번 문제예요. 2009학년도 05번 교재로는 올해 교재 149, 작년 교재는 139예요. 올해는 149, 작년에는 139. 이것도 나름 쉬워서요. 얘는 자습용인데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 발문 보세요. 왼쪽 맨 위에 발문이에요. 자료 1은 필자 가와 필자 나의 프로토콜에서 장문 상황 요인별 분석 횟수를 정리한 것이고요. 자료 2는요. 어떤 학생의 프로토콜의 일부래요. 자료 1과 자료 2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료 1을 보니까 자료 1 잘 보셔야 돼요. 또 화살표가 이렇게 자료 1에 제시가 되어 있고 분석 1에 어떤 내용을 좀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료 1 잘 보시면 필자 가와 필자 나가 장문 상황 맥락을, 장문 상황 구성 요소를 얼마나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횟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 필자, 나 필자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예요? 장문 상황 요인으로 하면 필자의 입장, 예상 독자에 대해서는요. 가 필자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 필자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분석이라다 뭐 써야 돼요? 가 필자 그리고 나 필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차이점으로 필자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예상 독자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 필자는 언급이 없다. 이런 걸 분석일에 적어 두셔야죠. 그래야 문제 풀 때 쉬워요. 아셨죠? 되셨고, 자, 자료 1, 그 다음에 자료 2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발문이 다시 나와요. 2009년 05번이라고 발문이 있는데 발문 보시면 지금 오른쪽 중간에 있는 발문 보는 거예요. 자료 1에서 필자 나에 대비되는 필자 가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부분을요. 자료 2를 읽어보고요. 찾아래요. 적절한 걸. 그러면 우리가 분석 1에서 가 필자, 나 필자에 대한 분석했어요. 나 필자에 두드러지는, 나 필자에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가 필자의 특징은 뭐예요? 필자의 입장과 예상 독자의 요구를 모두 다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필자의 입장, 예상 독자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자료 2에 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찾으란 얘기예요. 너무나 쉬워요. 아셨죠? 정답은 눈에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분석 연습을 해보세요. 아셨죠? 힌트로 제가 하나만 드려볼까요? 하나만. 디귿 보실까요? 디귿 보시면 자료 2의 디귿. 과제에서 과제는요. 맨 자료 2의 맨 첫 줄 보실까요? 자료 2의 맨 첫 줄. 오늘 글을 써야 할 과제는 출산율의 증가의 원인이래요. 출산율 증가의 원인.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선생님께서 이 어려운 과제를 이번엔 어려운 과제를 주셨어 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제 주제는 뭐예요? 출산율 증가 원인이에요. 근데 과제 누가 내줬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는 자동적으로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예상 독자는 선생님이고 글의 주제는 글의 출산율 증가의 원인이 글의 주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디귿 보세요. 디귿.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과제에서 출산율이 증가한 원인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으로 해야겠어. 지금 정보 전달에 설명문을 쓸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디귿은 장문 상황 맥락에서 뭘 고려한 거예요? 글의 유형, 목적 이런 거 고려한 거죠. 그러면 분석 4에다가
동그라미 디귿에 해당하는 분석 4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뭘 고려했다? 글의 목적 고려했고 글의 유형 고려했다. 이렇게 분석 4에다가 적어두시면 되죠. 제가 예시로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풉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제에 대해서 1-1-2번 장문의 기능과 합법과 장문의 기능과 맥락에 대해서 관련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만 쉴게요.